6살 때 나는 자연의 실제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신기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바로 동물을 삼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그대로 그려본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는 꼼짝하지 않고 소화시키기 위해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의 모험에 대해 한참 생각해보고 난 다음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완성시켰다. 바로 내 그림 제1호다. 즉, 이 그림이다.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구렁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에겐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렇다. 어른들은 대답은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 그림들은 집어치우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6살에 화가 나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실패한데 낙심하고 만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아무것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이가 언제나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하니 피곤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 비행기 조종수를 배우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따라서 지리학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한번 척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그런 지식은 아주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어른들 틈에서 살아온 것이다. 나는 가까이서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었다. 그렇다고 그들에 대한 내 평가가 그리 나아진 건 없었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그림체 1호를 보여주어 그 사람을 시험해 보았다. 그가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으레, 그건 모자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보아구렁이도 원시림도 별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를 그의 수준으로 낮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따위를 화제에 올렸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주 교양 있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고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마음을 더럽고 진실 어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를 갖지 못한 채 외로이 살았다. 비행기의 어떤 부분이 고장나 버린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아무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시도해 보았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에 걸린 문제였다.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첫날 밤 나는 인간의 주거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태양 한가운데 떠있는 뗏목 위의 난파선원보다 나는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동이틀 무렵 묘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뜨거. 나는 기겁을 하고 벌떡 일어섰다. 간신히 눈을 뜨고 주위를 잘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아주 특이하게 생긴 조그마한 아이가 나를 진지한 얼굴로 살펴보며 서 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 여기 있다. 하지만 내 그림은 실물보다는 확실히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화가로서의 내 경력은 어른들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 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어쨌든 나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 유령을 바라보았다. 내가 인간 거주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지치거나 배고프거나 목이 마른 것 같지도 않았다. 인간 거주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말을 되풀이했다.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너무나 압도적인 경우에는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와중에 물론 엉뚱한 짓이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수학,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나는 어린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양을 그려줘. 양은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전에 자주 그렸던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겉만 보이는 보아구렁이 말이다. 그리고 나는 어린 친구의 반응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야. 보아구렁이 속의 코끼리는 필요 없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들었어. 다시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렸다. 내 친구는 상냥하고도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봐요.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그래서 난 또 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이때쯤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제 서둘러 비행기를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한마디 설명을 던졌다. 이건 그냥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어린 감정가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해? 왜 그러는데?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 그놈에겐 충분한 풀이 있을 거야. 내가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와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가 어디에서 봤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도 내 질문에는 결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흘린 말들이 조금씩 모든 것을 알게 해주었다. 예를 들면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날아가는 거야.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야. 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우쭐해졌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당신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야, 재미있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가 귀엽게 웃음을 터뜨린 것이 무척이나 내 신경을 건드렸다.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 것이다. 그럼 당신도 하늘에서 왔군. 어느 별에서 왔지? 그때 나는 그의 존재에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불쑥 물었다. 너는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비행기에 고정된 채 부드럽게 고개를 들었다. 저걸 타고선 그다지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어 그 보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이라는 그가 내비친 비밀에 대해 내 호기심이 얼마나 자극받았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꼬마 친구, 넌 어디서 왔지? 내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야? 네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잘 됐어. 그야 그렇지. 그리고 네가 착하게 굴면 낮에는 양을 묶어놓을 수 있는 끈과 말뚝도 주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 제안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묶어놓다니? 아주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어딘가에 가서 헤매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어. 내 친구는 다시 웃음보를 터뜨렸다. 양이 어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아마 좀 슬픈 분위기로 다시 말했다. 앞으로 쭉 가도
멀리 갈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살던 별이 집 한 채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이름을 붙여놓은 큰 혹성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이를테면 소옥성 325호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옥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혹성은 딱 한 번 망원경에 포착된 일이 있다. 바로 1909년에 터키의 천문학자에 의해서다.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입은 터키 의복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이런 식이다. 그러나 터키의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든 것은 소속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가 소속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는 이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니? 나비를 수집하니? 그들은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벌어? 라고 묻는다. 이런 숫자를 통해 그 친구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에 관해 어떤 단서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그 집에 관해 어떤 단서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 정말 대단한 집이구나 하고 소리친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로 그는 매혹적이었고 무섭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어.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들 그게 어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당신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속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납득을 하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런 것이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어른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을 갖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편이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는 것을 나는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견뎌야 했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6년이 흘렀다. 내가 여기서 친구 이야기를 적으려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친구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내가 그리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도 역시 그런 까닭에서였다. 6살 때 보아구렁이의 겉과 속 이외에는 그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물론 되도록 실물에 가까운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하지만 꼭 성공하리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별로 닮지를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도 어떤 경우는 너무 크고 다른 곳에선 너무 작은 식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힘겹게 그려나가지만 대체로 괜찮기를 바란다. 어떤 중요한 대목에서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친구는 결코 어떤 것도 설명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나도 약간은 어른들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나이를 먹은 것이 틀림없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대화 중에 어린 왕자의 별과 그곳을 떠나온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의 생각이 우연히 얘기로 흘러나온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나는 아주 천천히 할 수밖에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그런 식으로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듣게 되었다. 이번에도 내가 그려준 양이 도움이 되었다. 심각한 이문에 사로잡힌 듯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숯불을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 정말이지. 아, 잘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만큼이나 거대하고 한때의 코끼리를 데려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코끼리들을 겹쳐놓아야겠네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기 전에는 작은 나무지.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아이 참 하며 그것은 뻔한 것이라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 없이 이 문제를 푸느라고 한참 머리를 써야만 했다. 사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식물에 좋은 씨앗과 나쁜 식물에 나쁜 씨앗이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 작은 씨는 기지개를 켜고 처음엔 수줍은 듯 귀엽고 조그마한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그대로 둬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발견하자마자 가능한 빨리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그건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때가 늦으면 결코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별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뿌리가 별을 관통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 나고 만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어린 왕자가 나중에 말했다. 아침에 몸단장을 하고 나면 이젠 마찬가지로 별을 정성껏 손질해줘야 해. 규칙적으로 장미동물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지.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 장미와 매우 흡사하거든. 그건 귀찮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어느 날 그는 내가 사는 곳의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그들이 나중에 여행을 할 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해롭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언제나 큰 재앙이 되는 거야.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내버려 두었지. 그래서 어린 왕자가 얘기해주는 대로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군자처럼 말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소옥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나는 그런 자제심을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 내가 이 그림을 이처럼 정성껏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왔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은 그림에 큰 수고를 들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내게 묻고 싶을 것이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큼 훌륭하고 인상적인 그림이 또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도 그렇게 그리려 애써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간절한 필요에 의해 특별한 힘이 발휘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